안녕하세요. 장건중학교 3학년 학생들. 영상이 좀 오래간만에 올라가죠? 실은 이 영상 벌써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촬영이 되겠는데요. 아이고야. 어, 선생님이 이번 파트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 기억에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같이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아무리 고민해도 저작권에 걸려서 어쩔 수 없게 이제 그냥 수업만 촬영한 영상으로 다시 촬영 중입니다. 음, 그렇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좀 있는데요. 선생님 오늘 학교를 잠깐 갔다 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스캐너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학습지가 이제 여러분 깨지지 않는 버전으로 PDF 버전으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이제 듣는 친구들 중에 한글로 다운받는 바람에 깨져서 되게 짜증나 했던 친구들 PDF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쌤이 이번에 큰 모험을 한번 한 게 스마트펜이라는 걸 한번 사보려고요. 그거 하면 이제 글씨 쓰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또 오늘 혹시 뉴스 본 친구도 알겠지만 온라인 계약 방침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 제공을 할 때 조금 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편한 강의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 중입니다. 네. 어쨌든 나름 좋은 소식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요.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세시대 배웠었지? 기억납니까? 중세시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자, 중세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축, 크리스트교와, 진짜 너무 많이 한다. 그치? 이제 기억하고 있죠? 크리스트교와, 그 다음에 봉건제라고 하는 지방분권적인 형태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트교와 봉건제라는 두 개의 축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일단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건으로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는 교황님께서 예루살렘을 되찾으러 가자라고 외쳤으나 실제로 되찾지 못했던 그러면서 크리스트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전쟁에 참했던 영주 세력들이 다수 사망하게 되면서 봉건제 역시 휘청이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동시에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동서 간의 교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특히 그걸 우리가 무슨 무역이라고 했느냐? 지중해 무역 혹은 동방 무역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중해 무역, 동방 무역의 과정 속에서 교류라니까 물건을 파니까 상인층이 성장하고 이 상인들이 활동하는 도시라는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기존의 농촌 중심인 장원하고는 좀 차별성을 지니는 거죠. 특히 이 상인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더 싼 값에 이제 주고받으려면 최대한 자기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면 세금이 많아지면 물건이 비싸지니까. 그런 점에서 이 도시의 상인층들이 자유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자유인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도시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여기로 이제 많은 농노들이 도망을 오게 되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흑사병이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농노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농노라는 존재 자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희귀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희소성이 생기니까 농노들이 자유를 사기도 하고 혹은 도망가기도 하고 혹은 저항하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노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장원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그러면서 장원제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영향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국가 우리가 두 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왜 영프가 그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 국가냐? 바로 이 영프는 십자군 전쟁만 겪은 게 아니라 또 무슨 전쟁을 겪었다?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던 백년전쟁 그리고 뒤를 이어서 또 영국에서 나타났던 장미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국민의식이 성장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방분권적인 사회가 중앙집권으로 갔다. 진짜 아예 사회가 탈바꿈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는 이제 무너지고 우리는 근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봉건제가 무너지고 크리스토교가 약화되니까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의 중간 단계에
독특한 사건이 네 가지 등장했다라는 거야. 이 네 가지 사건이 굉장히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꿨던 엄청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많이 일컫는데요. 네 개가 무엇이냐? 이미 시대 정리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바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신학로 개척, 마지막으로 절대왕정, 요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진짜 쌤이 열심히 영화랑 만화 보여주려고 애를 썼는데 유튜브에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저작권이 자꾸 걸려가지고 쌤이 만화는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그 밑에 링크 주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는 그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여러분 그 블랙 위도우 알죠? 그 배우분 막 나오고, 막 닥터 스트레인지 역할 배우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배우들 많이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는 친구는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학교였으면 보여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 그 네 가지 사건 중에 절대왕정은 원래는 4월 6일 개학 이후에 배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 개학 방침이 나와서 아마 이것도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타났던 사건 르네상스인데요.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는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 들어봐요?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왜냐 그 르네상스는 특히 예술 쪽 분야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중세 시대의 예술이라는 건 중세라는 건 크리스트교 우리 문화할 때 배웠잖아요. 중세 문화 크리스트교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도 종교화라고 하죠. 종교화라고 해서 예수님이나 마리아님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하는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그린다든가 혹은 노래를 부를 때도 우리 이런 요즘에처럼 사랑을 노래하는 대중가요보다는 가급적이면 찬송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송가 이런 거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종교화나 찬송가 같은 걸 부르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어느 순간 100년, 200년 쌓이다 보니까 슬슬 그 예술가들 중심으로 이거를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 그 여러분 예술가 뭐 패션 뭐 이런 부분이 좀 유행을 선도하는 좀 창조적이고 앞서 나가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세 시대가 약 1000년 유지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신 말고 다른 존재들 좀 자유롭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세 시대 전에는 그게 가능했거든. 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우정에 대해서, 나의 영웅에 대해서 막 이런 걸 노래하고 그리고 표현했단 말이야. 언제 그랬느냐? 바로 중세 이전이면 어떤 시대? 고대 시대인 거죠. 고대.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번성하던 그 시절엔 그랬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 그리스 로마 문화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때의 문화를 부활시키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우리 다시라는 의미를 지니는 영어 단어가 리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이제 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그러니까 뒤에 네상스가 아마 문예부흥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흥시킨다라고 해서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과거의 오래된 전통적인 옛날 문화, 그래서 고전 문화라고 불리는 이걸 부활시키려는 거고요. 근데 이 고전 문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징이 무엇이었느냐? 그때는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다라는 거지. 인간 중심적.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흔히 인문주의다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인문학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문주의라는 이념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특히 아까 얘기했어. 무슨 분야 중심에서? 예술. 예술 쪽 계통에서 특히나 이런 모습이 앞장서서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세속적일 수도 있지만 좀 속물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예술이라는 게 솔직히 까놓고 해서 돈이 없으면 누리기가 힘든 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급해 죽겠는데 미술관 가가지고 막 그림 전시 감상하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사실상 돈이 좀 많은 지역, 그러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지역,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고 자유롭고 여유로웠던 곳, 도시가 발달한 곳들인 거죠. 바로 지중해 무역 중심지였던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아마 앞강의에 선생님이 1차적 언급 한번 했을 거예요. 그죠? 이탈리아, 그 우리 배웠던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들이 경제적으로도 부가 꽤 많았던 데다가 거기는 이제 도시를 그 자유를 구입한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영주들의 지배 없이 뭐 성직자들의 지배 없이 자유롭게 도시가 운영이 되는 데다가 일부 귀족들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 상인들이 막 하면서 비잔틴 같은 데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비잔틴 문화 안에 그리스 문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등장합니다. 특히 이 이탈리안 르네상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관련된 그림 작품, 노래 이런 거를 만든다든가 혹은 신을 표현할 때도 종교화를 그릴 때도 옛날에 비하면 좀 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뭐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잖아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 뭐 모나리자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 지역 르네상스 결과 흔히 3대 화가라고 불리는 3명의 화가가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중에 가장 이름이 긴 아저씨 그 많이 배우 이름하고 착각하는데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아저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죠. 다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쓰시면 안 돼요. 그분은 헐리우드에 계신 배우시고요. 어쨌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라든가 최후의 만찬 같은 유명한 그림들을 그리셨고요.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의 롤모델이 되는 뭐 그런 뭐 인체 부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특이한 발명품들도 많이 만들어서 천재 중에 천재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일종의 라이벌이었던 아저씨 미켈란젤로라고 해요. 미켈란젤로. 교과서에는 다비드상이 아마 제시되어 있을 텐데요. 미켈란젤로 그림으로는 또 천지창조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한번 학주에 실어봤습니다. 혹시 최후의 만찬이나 천지창조가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는 친구들은 인터넷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는 많이 봤을 거라 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넣어놨거든요. 학습지에 공간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혹시 나 이런 그림 들어본 적 없는데 하는 친구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알 거야 다들.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화가는 원래 라파엘로라고 그냥 앞에 그리스 부분 학습지 할 때 아테네 학당 그림 봤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 그 원래 르네상스 작품이라고 했죠? 라파엘로 작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렸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교과서에 보티첼리가 나와서 학습지에는 보티첼리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요런 다양한 화가들이 예술 분야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런 화가들을 중심으로 점점점 세상이 신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철석같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신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특히 그 모습이 과학 분야,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바로 이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가장 사랑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믿었어.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 중앙에 위치해 있고 태양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돌 거라고. 지구가 중앙이잖아. 인간이 사는 곳.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천동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너무 당연하게 천동설을 믿었던 거야. 이것만 믿었나? 당시 지구 모양은 어떻다고 믿었게? 그치, 많이들 알고 있죠. 평평하다고, 네모나다고. 그런 것들을 믿었거든. 근데 이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특히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를 계기로 해서 나중에 가면 갈릴레이, 자기가 직접 망원경도 개발해서 관찰을 해요.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천체의 흐름이, 우주의 흐름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천동설은 잘못된 학설이다. 오히려 지구가 아닌 태양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을 발표해요. 혹시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요? 답이 뭘까요? 네,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지동설.
지동설이고요. 그래서 이 지동설, 태양이 중앙에 있다고 해서 일부 책에서는 태양 중심설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외칩니다. 특히 갈릴레이는 진짜 망원경까지 개발해가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되게 설명을 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종교계에서 완전 분노를 했어요.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거냐 이러면서 종교 재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갈릴레이 그때 명언 남기죠. 결국에는 갈릴레이 이제 종교 재판에서 만약에 네가 자꾸 지동설을 주장하면 우리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갈릴레이가 내가 틀렸소 하고 내려와요. 내가 틀렸소 살기 위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그 틀렸다고 하면서 서근서근 조용히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차마 대놓고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이 시점에도 지구는 회전 중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요거 만화가 한편 재밌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궁금하신 친구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천동설, 지동설이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친구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가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 주위에 있는 지역으로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밑에 학습지 지도 살짝 보시면요. 이탈리아 반도예요, 반도. 반도라서 주위가 다 바다고요. 결국 르네상스가 어느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느냐?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근데 이탈리아 북부에는 우리 한니발이 간신히 코끼리 부대로 넘었던 알프스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거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하도 유행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산맥인 알프스를 건너 알프스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엄청나게 높은 산맥을 넘어서 가서 그런가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느낌이 그대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맞게 이 알프스 이북이 어디냐? 지금 여기가 바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특히 이탈리아에 비해서 이쪽 동네는 상대적으로 무역도 지중해 무역에서 좀 밀리는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가 좀 적겠죠. 동시에 날씨도 좀 추워. 그래서 쉽게 말해 사람들이 좀 까칠해. 상대적으로. 좀 까칠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이제 신중심의 세계가 답은 아니구나 이런 정신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한층 더 날카로워져서 비판적인 모습을 띄어요. 그래서 그냥 신중심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논조였다면 이탈리아가 그러면서 인간도 멋있지 않아? 요런 느낌 그랬다면 아예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 사회는 썩었어 틀렸어 교회는 지금 타락해 있어 이렇게 아예 대놓고 까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나 사회 현실에 되게 비판하는 그런 면모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 비판적인 주장을 담은 다양한 출판물, 책들이 발간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전까지는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왜냐면 우리 앞에서 사진 봤잖아요. 이때는 그 우리 지금처럼 막 복사기 프린트기가 없어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썼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혜재 선생님이 와방쌤이라는 그 문제지를 만들었어. 문제지를 만들어서 이제 옆 학교 애들한테도 주고 싶어. 주고 싶으면은 이거를 내가 다시 똑같이 필사를 해서 만약 오타 썼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겨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책 수 자체가 되게 희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타이밍 좋게 이 시기쯤에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 그 독일 지역이야.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활판 인쇄술,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시대 때 만들었는데 몇백 년 뒤에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복사기를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인쇄기를 만든 거야. 인쇄기.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쓰지 않아도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되게 손쉽게 책이 편찬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만들 수 있는 책의 양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나 사회 현실의 비판적인 글들을 읽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때 출판됐던 책 중에 이거는 좀 잡지식이긴 한데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 실은 이 책은 지금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뭘까요? 이때 사람들이 가장 책 값이 싸지자 책을 구하기 쉬워지니까 제일 집안에다 쟁여놓고 싶은 책. 성경입니다.
크리스트 교사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쇄를 해서 놓는데, 근데 이 성경도 옛날 같으면 성직자들이 자기들끼리 라틴어로만 필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니까 구텐베르크가 성경도 독일 지역이면 독일어 버전, 프랑스 지역이면 불어 버전, 영국이면 영어 버전을 쫙 이렇게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읽기 쉬운 버전으로 성경을 보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더욱 지금 교회가 뭔가 삐뚤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1000년 가까이 교회가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솔직히 어떤 종교든 우리 불교도 그랬었잖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을 막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좀 백성들한테 세금, 기부금을 받는데 이용해 먹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더더욱 이 비판적인 성격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등장했다 했고요. 가장 유명한 책이 요 세 권인데요. 바로 네덜란드 지역의 에라스무스란 작가가 만들었던 우신예찬. 우신예찬. 제목에서 이미 이거는 교회를 까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왜? 우신. 어리석은 신이에요.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에 신이 갓 할 때 그 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신을 향해서 예찬,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탄하고 막 와, 환호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리석은 신에게. 그지? 이게 뭔가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나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한 책이게 우신예찬. 반면 우리 대중에게 가장 유명한 소설로 알려져 있는 게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돈키호테. 돈키호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4차원 기사 돈키호테가 자기 조수인 하인인 산체스와 함께 막 이제 그 정상훈 씨라고 SNL로 유명해진 그 배우분, 그분이 원래 뮤지컬계에서 산체스 역할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호텔 델로나 산체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내용 본 친구도 알겠지만 돈키호테가 좋게 말해 4차원이지 좀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처럼 뛰댕기거든요. 막 이제 세상을 유랑하면서 막 네덜란드 풍차를 향해서 저거는 괴물이다 막 해서 창을 들고 막 돌진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한물 가버린 세상에 뒤떨어져 버린 그러한 중세 기사들을 풍자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별표 시험 출제 용어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중간에 이 빈칸에 있는 작품인데요. 요 참고 자료에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라는 소설인데요. 여러분, 요건 별표 쳐주세요. 유토피아. 자, 유토피아. 말 그대로 이상사회, 내가 가장 꿈꾸는 사회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사회가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모순으로서 풍자를 한 거지. 영국 사회는 현재 유토피아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쓴 글인데요. 근데 문제는 유토피아에서 당시 비판했던 사회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여기 보면 선생님 학습지에 적어놨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역사 2로 넘어가면요.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할 때 나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산업혁명이 진짜 엄청 중요한 사건이거든. 근데 그 사건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르네상스 작품이지만 산업혁명 시기 사료로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 요거 꼭 읽어보시고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예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들이 많아졌다. 이게 르네상스의 후반부 분위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상식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 나오는 이탈리아 지역 르네상스고요. 근데 나중에 후반기로 가면 르네상스도 뭔가 좀 그 예술 막 따끈따끈 그런 느낌만은 아니야. 날카로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히 이 날카로움이 주로 향했던 곳이 교회거든. 교회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고요.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바로 종교개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에 볼 부분은 종교개혁인데요. 자, 지금 계속 보다시피 르네상스라는 사건이 이제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걸 이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었죠. 안 그래도 이미 십자군 전쟁으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종교의 권위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대대적인 비판이 들어가니까 그 로마 카톨릭 교황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감을 느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감 속에서 교황은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권위, 영향력, 힘을 찾아보고자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잘못된 방향이 되면서 종교를 개혁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종교개혁인데요. 자, 지금 분위기가 계속 보이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이름이 좀 그러네요. 레오 10세라는 교황님께서 발음 주의해주세요. 레오 10세라는 교황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성당을 하나 짓기 시작해요. 이 성당 이름이 이제 학습지에 적혀 있듯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성당을 이제 다시 튼튼하게 보수하면서 증축,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황의 힘이 아직 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미 교회가 많이 부패했구나라고 비판적인 분위기가 상당한 상황에서 화려한 성당을 짓는 거야. 사람들이 그닥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 결정적인 계기는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지으려니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재정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고요. 비용이 요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비용이 단순한 그런 종교계 기부금 요런 것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딴에는 자기 딴은 아이디어야. 그러면서 그 뭔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면죄부, 같은 말로는 학습지에 적혀있는 면벌부라고 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해주는 부적입니다. 그래서 네가 뭐 살인을 저질렀건, 강간을 저질렀건, 사기를 했건, 뭐 이번 지금 난리가 나거든. 뭐 엠번방을 했건, 뭐 그 중요하지 않아. 죄목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산다면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부적이거든요. 좀 말이 안 되죠. 당장 여러분 진짜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돈 주고 이 부적만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황이 당시 이제 교회가 썩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카톨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당시 교회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걸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민중들을 속인 거죠. 백성들을 속인 건데 옛날 같으면 워낙 교회의 권위가 강했고 사람들이 그런 성경 같은 걸 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님 말씀이란 무조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라면 속아 넘어갔을 거야. 하지만 이미 비판적이고 이 뭔가 교회의 말 중에는 의심할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게 되고요. 실제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면죄부 판매는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조금씩 교회를 조금이 아니지 더 격렬하게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 주자가 학습지에 있는 루터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루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데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원래 집안 자체가 법조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검사, 변호사 약간 이런 계통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하는 집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루터를 역시 또 검사, 변호사 이런 걸로 키우려고 대학을 보냈는데 이 루터가 신앙심이 너무 투철해서 대학에서 법보다는 신학을 공부를 했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가 됐는데 그렇게 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면죄부 판매는 잘못됐거든. 그래서 루터가 아예 대놓고 적나라하게 교황님은 잘못되었어 하고 막 이렇게 까요. 까니까 종교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진짜 니네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줄까? 그러면서 첫 번째 근거는, 두 번째 근거는, 세 번째 근거는 하고 글을 써요. 근데 이 근거가 무려 95개. 그래서 이 글 별표 쳐줍시다. 아주 루터 하면 가장 유명한 글이에요. 95개조 반반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당시 면죄부 판매, 면벌부 판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걸 봤을 때 당시 교회 세력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요런 거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글이 옛날 같으면 역시 루터가 한 장 써가지고 교황님한테만 들었겠죠. 그러면 그거 불태우면 땡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이 글은 교황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글은 상당한 공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95개조 방방문은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와, 진짜로 지금 종교에 문제가 많구나. 이 종교를 개혁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루터의 주장이 결국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루터의 영향으로 이제 종교계 변화의 바람이 불려고 하니까 실은 교황이 되게 화가 났어.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루터가 이제 함부로 교회를 일종의 명예훼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핑계 삼아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이 루터의 주장은 당시 교회의 영향력 아래서 교회의 간섭 속에서 타락한 교회, 허덕이고 있던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던 봉건 영주나 이미 이제 농노로서 많은 이익을 침해받고 있었던 농민 세력들 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특히 힘이 있었던 봉건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요. 그래서 교황님 말씀을 어기고 루터를 이제 보내주지 않아 그 교황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루터는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글을 씁니다. 그 과정에서 요러한 여기 주장에 적혀있는 요러한 멋진 말들을 많이 던지게 되고요. 요게 이제 루터 하면 많이 사료로 출연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던 루터가 내세웠던 가장 유명한 글 95개조 방반문이고요. 자, 종교개혁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보다 더 강한 더 적나라한 그러한 비판과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종교개혁의 절정기라고 할까요? 가장 이제 센 주장을 했던 사람, 그걸로 유명한 게 바로 요 칼뱅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나오죠, 그죠? 이 칼뱅. 그러면서 이 칼뱅 이름부터가 뭔가 좀 날카로울 것 같잖아요. 칼 같다. 머리를 뺑 하고 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날카롭고 따끔하고 엄격한 사람이에요. 칼뱅은 진짜 무시무시했던 사람이고요. 이 칼뱅은 루터 그냥 단순한 믿음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 진짜 우리가 이 크리스트교 정신에 입각해서 살려면 그 성경 말씀대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치 낭비하면 안 되고 근검절약하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이제 그 자기를 조금 혹사시키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칼뱅파는요. 그런 것들도 막 금지해요. 막 술, 담배 당연히 금지하는 거고요. 그 막 소파 있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앉아 있는 그 소파 같은 것도 함부로 못 앉게요. 왜냐면 사람이 소파같이 푹신푹신한데 앉으면 그 자기도 모르게 기대면서 게을러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칼뱅의 주장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요. 집에 소파 같은 거 두지 않아요. 침대도 딱딱한 거 있잖아. 그런 거밖에 안 둬요. 몸이 불편해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움직이고 부지런해진다는 거야. 무시무시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부지런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칼뱅이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치낭비 없이 근검절약하면서 살아. 어쩔 수 없이 뭐가 많아질까? 그치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칼뱅이 보니까 부지런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니 당연히 죽은 뒤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칼뱅은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구원받을 사람은 눈에 보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타고나게 유산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부지런하게 일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천국의 가장 앞에, 지름길에 서 있다라고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논조에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시작점으로서 폭넓게 원래 이제 기존 세력에게 지지를 받았다면 칼뱅의 입장에서는 이 칼뱅 주장대로라면 천국 가게 될쓰라. 내가 지금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없지만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하는 사람들은 칼뱅의 주장에 굉장히 감동하게 되는 거죠. 왠지 보상받는 느낌이잖아. 내가 정말 잠도 못 자고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게 천국으로 갈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계층들이 당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 바로 상공업자, 시민계층인 거죠. 바로 지중해 무역 같은 걸로 인해서 기존의 귀족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부지런히 살고 있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칼뱅의 주장을 되게 지지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칼뱅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원조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뱅하면 가장 유명한 주장이 이거.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왠지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당시 중세 가장 폭넓은 대부분의 계층 혹은 가장 성장 중이던 계층 이런 애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런 종교 개혁에 의한 움직임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세력들이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 원래 있던 크리스트교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유럽의 크리스트교가 원래는 단 하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트교 한 거야. 근데 이제는 세력이 갈라지는 거죠. 기존의 교황님을 중심으로 믿었던 카톨릭 교회와 이걸 계기로 이제 교황님에게서 벗어나서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력들. 이런 거를 이제 카톨릭에 저항하는 세력이다라고 해서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 표현이. 카톨릭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프로테스탄트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해서 우리말로는 카톨릭이 더 오래된 거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서 흔히 부교, 프로테스탄트는 이번에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신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 보면 교황님을 따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있고 목사님의 예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 카톨릭 성당이 천주교가 구교가 되는 거고요.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가는 게 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실은 교회는 내부에 파가 엄청 많아요. 왜냐? 알고 보니까 신교는 한 명이 뭘 만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보다시피 루터, 칼빈처럼 이 주장이 좀 다르거든. 미묘하게 논조가 어조가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실제로는 파가 되게 여러 개로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은 교회는 안 다녀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루터, 칼빈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근데 둘이 약간 여러분 뉘앙스 다른 거 느껴져요? 느껴질 정도로 사료를 좀 열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여러분 조금 더 서유럽에 강렬한 인기를 미친 강렬한 영향력을 남긴 건 칼뱅파입니다. 뒤에 등장했고 더 엄격했기 때문에 기존의 카톨릭이랑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부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칼뱅 이왕 개혁한 거 칼뱅처럼 가자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칼뱅파를 좋아해요. 그 결과 이 칼뱅파 주장이 서유럽 여기저기로 퍼지는데 문제는 이거에 따라 이름이 조금 달라.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위그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라 언어에 따라 이걸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여러분 청교도 내가 괜히 밑줄 쳐놓은 게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이 청교도 뒤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결과 이제 크리스트교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고 싶어서 이 종교 믿는 거거든. 근데 용서를 받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그 결과 서로 구교를 믿는 사람은 구교를 믿는 대로 야 교황님하고 함께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네가 천국을 가지. 신고해들어 니네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고요. 반면 신교는 신교대로 야 니네 종교 타락했어 이러면서 타락한 거 믿으면 어차피 니네 구원 못 받아 바꿔야 돼 막 이제 하면서 갈등이 점점 치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종교 개혁을 계기로 서유럽에 이전에는 없었던 종교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고요. 이 갈등은 결국 전쟁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 없는데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역사 이해할 때 독일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전쟁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시작된 전쟁인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독일 내부에서 독일 사람들이 절반은 기존의 구교가 좋다, 절반은 신교가 좋다 하면서 싸우게 된 전쟁이야. 근데 문제는 이 주변에 있던 예를 들어 구교를 믿는 대표 나라가 에스파냐, 프랑스였는데요. 이 두 나라가 나는 독일에 있는 구교 세력을 지원하겠다. 와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교 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역시 신교를 믿기 시작한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들한테 도와줘 하고 와 해가지고 서유럽 전체가 휘말린 전쟁이에요. 독일 안에서. 이게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치열한 30년 동안의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면서 서유럽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까지 독일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죠. 종교 갈등으로.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요. 지방을 가면요. 이름이 특이한 지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비교하면 울산이야. 우리는 울산이란 도시가 울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가면 이런 도시가 있어. 울산 2분의 1. 울산 2분의 1. 뭐 이런 도시가 있어. 왜냐? 이 반쪽 울산 2분의 1은 구교를 믿는 사람들의 도시고요. 울산 나머지 2분의 1은
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도시. 그래서 이름을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기도 했다고요. 그 비슷한 이름인데 미묘하게 다른 이름이 있거든, 독일어로. 그런 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독일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하나 설명 안 하셨는데? 중간에 우리가 종교 한 개 빼먹었죠? 바로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가 되겠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성공회라고도 불리는 종교인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는 영국 국교회라고 되어 있어서 영국 국교회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에서 나타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인제 카톨릭을 역시 영국에서도 믿고 있었는데 이 카톨릭 대신에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직접 종교개혁을 주도해서 만들어낸 신교예요. 근데 요 종교개혁 좀 이색적인 것 때문에 간혹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앞서 말했던 루터 칼뱅이 전형적인 종교개혁이고 대표적인 종교개혁 활동이라면 영국 국교회는 실은 좀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색깔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일단 루터 이미 주장에서 드러나서 95개조 방반문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가 타락했다라는 철저한 비판의식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인물이고요. 칼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정도 단순한 믿음만으로 안 돼. 오로지 성경에 따라서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기존 종교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이거를 이제 진짜 레알 개혁을 하면서 조금 더 달라진 종교를 꿈꿨다면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실은 원래 엄청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이 아저씨 쉽게 말하면 카톨릭 빠돌이요. 빠돌인데 당시 자기가 국왕으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교황의 간섭 때문에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원래 카톨릭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국이 카톨릭 믿어도 괜찮은데 이 카톨릭 때문에 교황의 입김이 세지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실은 이와 관련해서 헨리 8세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 이 헨리 8세의 이 일화를 보려면 선생님 조금 이 컴퓨터로 메모하기 힘들어서 요거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은 걸로 대체할게요. 오래간만에 필기 방식인데요. 조금 개보도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선생님이 아직 스마트펜이 안 와서 이거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영국 국교회를 만드는 종교개혁가는 헨리 8세라고 불리는 이제 영국의 왕인데요. 근데 알고 보니 헨리 8세는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헨리 8세는 앞에 우리가 장미전쟁에서 배웠던 튜더 왕조를 세웠던 헨리 7세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원래 헨리 7세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될 사람은 헨리 8세가 아니었고요. 그 형이었던 형이 있어요, 얘한테. 그래가지고 이 형이 원래 계승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헨리 7세는 자기 뒤를 이제 아들이 이으면서 왕권 강화에 또 도움을 좀 받으라고 정략 결혼으로서 당시 이제 최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이 사람이 이제 캐서린이라는 공주인데요. 나중에 캐서린 왕비가 되죠. 그래서 캐서린 왕비랑 결혼시켜서 이제 헬치스가 죽으면서 형이 이제 즉위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거의 얘네들 결혼하자마자 형 즉위식 치르자마자 형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내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존재감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형이 죽으면서 이 헨리 8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강대국 에스파냐의 힘을 빌어서 이제 영국 국력 강화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이 데리고 온 공주가 과부가 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실은 헨리 8세는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형수죠. 캐서린 왕비와 혼인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웃겨. 실은 둘이 결혼하자마자 형이 병에 걸려서 얼마 안가 죽었기 때문에 둘은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해서 캐서린 왕비는 사실상 처녀다. 결혼 안 한 거나 진배 없다. 라고 영국 측에서 우겨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성을 캐서린 왕비가 그렇게 예쁜 편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왕으로서는 약간 기분이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데 다행인지 이제 캐서린 왕비가 성격이 무난무난한 편이라서 헨리 8세랑 큰 트러블 없이 잘 살았다고 하고요. 이 둘 사이엔 나중에 딸이 태어나요. 이 딸이 이제 나중에 여왕이 되는 메리라는 아이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메리를 낳고 난 후에 캐서린 왕비가 몇 번 임신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애가 유산돼. 왜 왕비가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첫 딸 메리를 낳았을 때만 해도 캐서린 왕비랑 사이가 그닥 나쁘지 않았던 헨리 8세인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캐서린 왕비가 자기 아들을 낳아줄 것 같지 않거든. 물론 영국에서는 여자가 왕위를 잇는 게 가능했으나 당시 시대적 특성상 가급적이면 헨리 8세는 자기 뒤를 계승해줄 아들, 선, 왕자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고요. 근데 캐서린 왕비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헨리 8세가 슬그머니, 그리고 이 아저씨 원래부터 바람둥이에요. 슬그머니 주위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마침 헨리 8세의 이런 마음을 꿰뚫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영국 귀족가인 블린이란 가문의 앤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안 그래도 젊고 예쁜데 야만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왕비의 시녀로서 이제 주위에 머물게 되면서 헨리 8세가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애니 헨리 8세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뿅뿅뿅. 그러면서 되게 에로틱하게 엄청 야하게 유혹해요. 그래서 이거 드라마로도 옛날에 나왔었는데 19금이었어요. 되게 야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애니 막 유혹을 하니까 헨리 8세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헨리 8세 당시 가장 간절했던 건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헨리 8세는 그 중간에 아버지 때 장미전쟁을 경험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제대로 된 든든한 후계자를 낳지 않으면 영국의 제2의 장미전쟁 같은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나의 아들을 낳아도 하면서 이제 결국엔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캐서린 왕비를 등지고 이제 바람이 났는데 문제는 앤이 여기에서 유혹을 실컷 해놓고 이제 헨리가 넘어오니까 나 아들 못 낳아 하고 튕기기 시작해요. 왜냐? 앤이 당시 아이를 낳아봤자 그 아이는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닌 일종의 이제 사생아인 거죠. 사생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왕위 계승권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헨리 8세한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딴 아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면서 나는 젊고 어려. 그러니까 내가 100%네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날 왕비로 만들어줘 하고 꼬시기 시작해요. 근데 애니 왕비가 되려면 누가 사라져야겠어요. 그치? 캐서린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는 은근슬쩍 헨리 8세와 캐서린 왕비의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헨리 8세 입장에서도 자기 가장 지금 우선순위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눈이 돌아갔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캐서린 왕비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그 시대적 특성상 이 둘이 이혼을 하기 위해선 교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캐서린 왕비 역시도 자기가 독실한 에스파냐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나 이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걸어요. 왜냐면 캐서린 왕비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런 거죠. 교황님은 절대 이혼을 인정할 리가 없어. 왜냐? 실은 카톨릭에서 원칙적으로 이혼은 금지예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은 교황께서 인정할 리가 없었거든. 게다가 교황도 눈치가 좋아. 이때 교황이 캐서린 왕비는 그 강대국 에스파냐의 공주예요.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 지역 출신의 공주였기 때문에 교황이 에스파냐 눈치를 봐서라도 자신의 이혼을 허락할 리가 없다라고 캐서린 왕비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예상은 적중했어요. 교황은 헨리 8세에게 단호하게 너 이혼하면 안 돼. 야 네가 우겼잖아. 캐서린 왕비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니 하면서 교황이 막 헨리 8세한테 뭐라고 해요. 근데 지금 헨리 8세는 앤한테 눈이 뒤집어진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교황이 뭔데 내 이혼에 내 결혼 문제 와 갖다붙어야 이거 우리 둘의 문제인데 하면서 여기에서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 카톨릭을 정말 좋아했는데, 와, 이렇게까지 나한테 간섭을 할 정도라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정치적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교황과 손절할 필요를 느껴요. 너랑 이제 끝이야.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카톨릭을 버리고 새로운 영국 종교를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헨리 8세는 그닥 교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교황의 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영국 국왕이 곧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럼으로써 이혼 문제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런 형태로 그래서 종교의 수장, 종교의 대표 이런 식으로 하는 종교를 새롭게 창시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는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국교의 수장으로서 결국에는 캐서린 왕비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캐서린 왕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캐서린 왕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국의 종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교황한테 따지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과 함께
에스파냐로 돌아가요. 에스파냐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헨리 8세는 앤하고 결혼을 합니다. 당당하죠. 자기가 종교 수장이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앤은 자기 야망대로 왕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나타났던 종교, 영국 국교회 혹은 성공회 라고 불리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거 뒷내용하고 연결돼서 잠깐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그러면 왕비가 된 앤 행복했을까요? 실은 이 에피소드가요, 우리나라의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숙종과 장옥정의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숙종 역시 아이를 못 낳는 왕비를 이제 멀리하고, 그러면서 매력적인, 아리따웠던 장옥정에게 넘어간 다음에 장옥정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사람을 이제 중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되게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결정적 차이점은 장옥정은 아들을 낳았으나 애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나 아들 낳아줄 수 있어 라면서 결혼했던 앤 왕비인데요. 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더니 딸이 태어나버렸어요. 공주님이 태어나. 근데 이 공주님이 엄청난 공주네요. 바로 누구냐?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공주.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어머니 이름을 따와서 엘리자베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먼 훗날 엘리자베스 1세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여왕님이 되는 공주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라는 건강한 딸을 낳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미래니까 우리는 미래인이니까 그걸 알고 있지만 헨리 8세 입장에서는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들 낳아준 다음에 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앤에게 이제 딸을 낳아서 고맙지만 건강한 딸을 낳아줘서 고맙지만 너에겐 의무가 있잖아? 나와의 약속이 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하면서 헨리 8세가 앤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아들을 낳아다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마음 심신 건강하게 해야 임신도 되고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건데 끊임없이 이제 압박을 주는 거야. 앤, 너 아들 못 낳으면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에스파냐랑 전쟁 각오까지 했어. 교황님하고 손절했단 말이야. 너 어쩔라 그래? 그러면서 막 이제 압박을 하니까 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얘도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실은 그 중간에 임신 한 두어 번 해요. 하는데 다 유산을 해버려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하니 결국에는 헨리 8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 다음번에 아들 못 낳으면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네 목숨으로. 라고 협박을 하게 되고요. 애는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아이를 임신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안타깝게도 사산된 채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채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헨리 8세는 앤에게 책임을 물어서 여자 나중에 처형됩니다. 목이 날아가요. 도끼에 의해서. 그래서 목이 날아간 불쌍한 왕비 앤이고요. 결말은 장옥정하고 비슷하네요. 둘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 지금 딸만 둘이잖아요. 헨리 8세가. 헨리 8세는 실은 그래서 또 결혼해요. 세 번째 부인. 이 부인은 제인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면서 이 부인하고 사이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에드워드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에드워드를 낳자마자 제인이 얼마 안 가서 그 산후병이라고 하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제인이 죽은 걸 봐서 몸이 좀 병약했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 역시도 나중에 이제 즉위한 지 1년 만인가? 아무튼 병약해서 이 왕자는 평생 병약했다고 해. 그래서 결국 일찍 사망을 해요. 이 헨리 8세가 딱 보니까 아들이 그닥 건강하지가 않거든. 불안한 거야.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겠죠? 또 아들을 낳아야겠어요. 그래서 헨리 8세는요, 제인이 죽고 또 결혼해요. 네 번째 부인이 있고요. 근데 네 번째 부인은 진짜 레알 성격차. 너무 얘는 대놓고 정략 결혼을 해서 너무 성격 차이가 심해. 이혼. 안녕. 다섯 번째 부인. 그래서 네 번째 부인이 너무 재미없었다 보니까 다섯 번째 부인은 좀 재밌고 매력적인 여자를 들여요. 근데 이 다섯 번째 부인 너무 매력이 터졌나봐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리면서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감히 왕비가 불륜이라니 사형. 그래서 여섯 번째 부인을 드리는데요. 여섯 번째 부인하고는 나름 사이좋게 잘 지냈지만 자식은 못 가진 채로 헨리 8세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헨리 8세 뒤를 이어서 아까 했던 그 유일한 병약했던 아들 에드워드가 계승을 하지만 너무 병약했던 나머지 즉위한 지 얼마 안 가서 또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헨리 8세의 그 뒤는 실질적으로 누가 계승을 하게 되느냐? 그럼 누가 이어야 될까요? 그쵸, 첫째가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공주였던 에스파냐로 떠났던 메리가 돌아와서 메리 여왕이 되는데요.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지? 아버지라는 작자가 엄마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와, 그 메리는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러한 한풀이를 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여기에서 헨리 8세의 가장 극악한 업적으로서 종교를 바꿨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신을 멋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분노를 하게 되면서 메리 여왕은 자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히 무슨 종교에 되게 특출하냐?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국은 더 이상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다.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다 하고 선언하거든요. 근데 이미 헨리 8세가 다스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가 이제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근데 메리가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카톨릭까지 하려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명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자 메리 여왕은 그렇게 왜? 하는 사람한테 가차없이 죽음을 선사합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은 종교적인 숙청, 종교적인 학살을 했던 여왕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흔히 별명이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예요. 그래서 영국 역사상 손가락이 꼽히는 잔혹한 폭군으로서 알려져 있는 여왕이고요. 심지어 결혼 역시도 에스파냐 출신이라는 건 에스파냐가 익숙해서 나중에 에스파냐 왕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에스파냐 왕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펠리페 2세라고 뒤에서 출연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PML이라고 해서 거의 미친 것처럼 막 사람을 죽여가면서 정치를 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긴 건지 아니면 약간 정신 착란이 일어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또 나이가 늦은 상태로 여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못 낳고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쓸쓸하게 외롭게 사망을 해요. 좀 불쌍한 여왕이에요. 그래서 비록 나쁜 여자지만 그래서 메리 여왕이 그렇게 죽고요. 후사 없이 메리 여왕이 죽었기 때문에 뒤를 누가 잇게 되느냐? 바로 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고요. 이 엘리자베스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인데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종교를 바꿨죠. 실은 숨겨져 있던 영국 국교의 독실한 신자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가 이제 자기 죽일까봐 난 카톨릭 믿어야 하고 구라를 치긴 했지만 실제로는 영국 국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엘리자베스 1세 심지어 오래 사셨던 여왕이거든요. 시세 동안 영국 국교회가 널리 확산이 돼서요. 지금도 영국 국민 중에 영국 국교회 믿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요렇게 등장한.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 나중에 나올 거예요. 기억해두세요, 공주님은. 비극의 공주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종교개혁, 루터, 칼뱅, 영국 국교의 중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리스트교가 갈등하기 시작했다. 요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네, 다시 학습지로 돌아왔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다시 정리하면요. 당시 교회가 타락하고 르네상스 십자군전쟁 같은 거의 영향 속에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자 이걸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루터를 시작점으로 칼뱅 때 절정을 맞이해서 나타났던 사건이 종교개혁이고요. 이 와중에 영국 국왕 헨리 8세 역시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고요. 자, 그 결과 서유럽의 크리스교와 카톨릭이라고 하는 구교와 프로테스탄트라는 신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러한 갈등이 30년 전쟁으로 폭발했다가 베스트팔렌 조약이란 걸 체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이 굉장히 분열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결국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면 역시 중세 카톨릭,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세력이 위축됐다, 약화됐다. 크리스트교의 힘이 약화되었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중세 크리스트교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크리스트교 종교계에서 하던 여러 가지 설들, 주장들이 많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지동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힘을 얻는 거고요. 이 와중에서 지동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양 없이 네모가 아닌 평평한 게 아닌 동그라미가 아닐까라는 썰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믿고 그래, 지구가 만약 동그랗다면 지중해 말고 다른 길로도 동방무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용기 있는 탐험가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사건이 신항로 개척이라는 사건이고요. 요 사건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